온 어둠의 숨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미스터리한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숨겨진 공포 이야기들, 그 어둠 속에 감춰진 소름 돋는 기밀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밤중 아무도 없는 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단 적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러다 최근에 제 블로그를 보시고는 한 커튼이 외중사진 촬영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 문제만큼은 진짜 담채 왜 저한테 문의를 줬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만 지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속초도 그쪽에서 다 잡아줬고 회의도 괜찮아서 사실 제가 마다한 이유가 없었고 일정대로 제주도에서 저 커플의 웨딩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화장이나 의상 같은 것도 그쪽에서 다 세트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만 했고 사전에 그 커플이 요구했던 대로 그들의 여행에 제가 과지 개입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진들을 담아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짧은 대화가 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커플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말로요. 가장 평범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에는 그날 찍어둔 사진들을 셀렉하고 또 보정하는 리터치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제주도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남은 사진들을 리터치로 커플들에게 연락하여 전달 받은 이메일로 사진들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 커플이 경관저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지금 그쪽 부모님이며 경찰 조사과 등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데 그 둘이 남매랍니다. 서로 밥을 먹여주던 모습, 그리고 입을 맞추던 모습,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사진으로 남아있는데요. 심지어 제가 보낸 그 이메일 주소는 그 커플, 아니 그 남매의 메일 주소가 아니라 어머니의 메일 주소였습니다. 정말 제 커리어에 있어서 역대급으로 소름 돋는 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번 일만큼의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급이 3,800원이던 시절 저는 정잡고 있는 어느 한 PC방에서 평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요. 당시 제가 일하던 PC방 부조는 2층에 PC방이 있었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C방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 안에는 PC방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매대에 채워 넣을 라면이나 과자들, 그리고 사장님의 작고락고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일하는 동안은 한 분이 왜 거기에서 머무르는지 그런 건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거기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평일에는 저녁 8시에 조대를 하면 그때부터 밤새 사장님이 카운터를 보시고 오전이 되면 저랑 조대 후 그 창고로 들어가서 계속 잠만 자다가 제가 퇴근할 때가 되면 창고에 들어가 사장님을 깨우고 나서 다시 조대하기를 계속 반복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사장님께서 정말 천일에 재차 한 번만 가능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초중고딩들이 없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게임만 하는 손님이 많은 데다가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는 다 배달시켜 먹도록 하드를 해주셨거든요. 당시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날은 저녁 8시에 맞춰서 PC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만 나와 교대를 하는데 전화가 가려는 거예요. 성희야, 안에 사장님 계시다. 그래서 근데 저 대충 왜 누른 거예요? 하고 나르니까 사장님이 전린 건지 몸이 안 좋은 건지 자기는 오늘 꼭 잠 좀 자야겠다네? 이랬다는 겁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매일 쉬지도 못하고 제만 하고 계시니깐요. 그렇지 근무를 대고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10시 되면 청소년들 다 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빠지고 그리고 12시 전에 진행한 손님들 그 더러워진 자리를 치우고 나자 주말인데도 제법 한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무한도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새벽 1시쯤 사장님이 눈을 비비면서 창고에서 나오시면서 겁이 취소했구나. 근데 너 창고 들어왔잖냐? 네? 아니요? 저 계속 카운터 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 성인 못 들어오게야. 나 자효다. 아주 드물지만 손님이 많을 때는 처음 오시는 손님들께서 그 창고가 화장실인 줄 알고 문 열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가끔 들어갈 때가 있는데 매대에 과자나 라면 다 떨어지는 그거 부족한 거 가지러 가끔 들어가긴 했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시간은 흘러 한 새벽 1시쯤이었어요. 근데 또다시 사장님이 정름 가득한 표정으로 나와서는 방금 나였어? 이러시길래 어떤 거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방금 창고에서 나온 사람 이러길래 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사장님이 야, 손님 못 들어오게 하라니까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간 사람도 나온 사람도 없었으니까 네? 아무도 들어간 사람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손님 여기 들어와서 하루 차도 돌아다니다 면면을 나갔거든? 그것도 못 보고 있어도 어떡하냐. 야간에도라도 할 건 해야지. 이러면서 저를 혼내시는데 저 카운터의 위치가 손님이 창고문을 열고 닫으면 제가 못 볼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게다가 화장실에 갔던 적도 없고요. 말이 안 되는 건 창고는 항상 털을 다 꺼놓고 그 안에 있는 창문도 바깥으로 PC방 3호가 레틴이 되어 있어서 빛이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 들어가는 손님들 배지면 돼. 문 열고는 화장실 아닌 거 알고 바로 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짜증을 좀 냈어요. 거기 내신 소리예요. 제가 안 한 게 뭐 있겨. 그리고 손님이 거기에 잘못 들어갔을 줄 알자 바로 나오면 나왔지. 왜 그거는 회라다니랬어요. 봐요. 여기 지금 다 가져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자기도 제 말을 수긍을 한 건지 한숨을 한번 탁 내쉬고 다시 창고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저랑다니 꿈꿨나 싶었죠. 그리고 한 30분 정도 뒤에 술을 잔뜩 먹고 친구들끼리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오니 상인 4명인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이좋게 삼라면 한 개씩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둘씩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라면이 형제가 부족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라면을 꺼내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열었는데 아주 옅게 깔린 창밖 달빛 안쪽으로 누군가 엄청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창고가 제법 창수가 큰데다가 너무 어두워서 저만 누군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낮게 작가님 목소리로 정성서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어서 저는 잔소리 들을 곳에 무릎 쓰고 창고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 안을 뱅글뱅글 돌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사장님 뭐 하세요? 하고 물었고 그대로 눈을 뜬 상태로 한 3초간 조그마니 멈춰있던 사장님은 이거 뭐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라면 꺼내러 왔는데 사장님 혼자서 들 닦아놓고 덮고 있었다. 아니 무슨 본인이 저승사자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자 내가 미쳤나? 왜 그랬지? 이러며 더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땐 무섭고 이런 것보다는 전문 사장놈이 너무 마음이 나쁘나? 뭐 이러고 말았죠. 이후 아침 8시까지는 사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매장 청소를 한 뒤에 저만 오전 문화와 조대한 퇴근을 했습니다. 야간이었지만 잘은 편하게 예순했고 하루 정도 밤샜다고 끄떡한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친구랑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참아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 저녁 8시쯤 되어 오전할 누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차 탈까 가서 귀찮아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었고 문자가 하나 도착을 해요. 코비야마마 사장님이 죽었어. 저는 곧바로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누나가 퇴근 시간이 돼서 조대하려고 창고에 들어가서 사장님을 불렀는데 평소에는 부르면 잘 일어나던 사장님이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해서 손을 쳤대요. 그런데 일어나자고 계속 누워있길래 가서 흔들어서 깨우려고 하는데 속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도 전화도 하고 거기 있는 나이든 단골 아저씨들한테 부탁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죽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누구냐고 했을 때 저승사자 이렇게 했던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사장님의 큰형이란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정산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때 두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장님이 친밀관계 문제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순분이 오래 자도 밤낮이 바뀌는 게 체질이 아닌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24시간 내내 어두컴컴하고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만 생활하고 라면이랑 짜장면 같은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점차 심장과 혈관에 데미지가 오고 있었나 봐요. 당시 사장님 나이가 40이 안 됐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저승사자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실제로 너무 큰 충격에 이 목격자 아저씨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방에 있는 한 빌라에 홀로 딸내미를 키우는 엄마가 하나 있었대요. 아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이 공장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사라짐 전에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 때문에 보험금도 꽤 많이 나왔고 또 회사에서 나온 각종 위로금 같은 것 때문에 당장에 딸아이를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벌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이가 10살쯤 됐을 무렵부터 이 엄마가 일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엄마가 야근 때문에 좀 퇴근이 늦어졌고 집에 혼자 있던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집 근처 분식집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만 골목길에서 속도를 내던 한 택시에 치여서 크게 다치고 말았대요. 엄마는 직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막 분이 났지 병원에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며칠 뒤 아이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하루산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죄책감이 오죽하겠어요. 남편도 보냈는데 딸까지 하는 나라로 보내고 자기가 아이를 보살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엄마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자기계화가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아이의 장례식이 끝나고도 정말 한동안은 동네가 떠나가라 막 집에서 걱 하는 소리가 났대요. 심지어 한 일주일쯤 뒤에는 막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동네 주민들도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렇게 집 앞에서 소리를 지을 정도였대요. 그만큼 막 곡소리도 크고 막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친 뒤로 엄청 조용하더래요. 그만 지친 건지 아니면 마음을 추스른 건지 더 이상 우는 소리도 소리치는 소리도 아무것도 소리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모습도 안 보여서 이웃들 중에는 괜찮은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저 우울해서 밖에 나오지 않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이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도 연락을 안 했던 건지 그 여자의 동무라고 하는 좀 나이 지긋이 된 어르신 두 분이 찾아왔대요. 그 어르신 두 분이 눈앞에서 문 좀 열라고 그렇지 아무리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도 그 여자가 문을 열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같은 층 주민이 워낙 소란스러우니까 그 열쇠집이라도 두면서 한번 문을 따가라. 우리도 좀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며 막 호소를 했대요. 그 호소에 못 이겨서 그 어르신 두 분이 결국 열쇠집을 불러서 문을 열었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린 바로 그 순간 열쇠집 아저씨는 외마디 균형과 함께 꼬꾸라졌고 부모 되는 사람들도 균형인지 오열인지 모를 그런 소리를 내며 그냥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린 바로 그곳에는 온 몸을 이쑤시개로 찔러박아 흡사 선인장처럼 보이는 아줌마가 누시들 잃기 직전의 모습으로 현관 쪽을 멍하니 바라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보고 조용히 하라 한사 하곤 톡 쓰러지더랍니다.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과거 열쇠집 하시던 아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고, 이 아저씨가 한동안 정신적으로 큰 고생을 하시고 이제 문 따로 갈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나서 결국 열쇠집도 문 닫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그 집 소식은 전혀 모른대요. 들어보니까 그날 바로 병원에 실려갔고 추후에 그 빌라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길이 없답니다. 드라마 전환예의지에서 주인공 최불암의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던 원로 배우 정혜란님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에 돌아가신 정혜란님이 실제 악극단, 연극, 그리고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을 하시면서 소름 끼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이던 1960년대 정혜란 배우님께서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하시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너무 무서웠다며 악어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1960년대 중후반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현장에서 한창 촬영 도중이었는데 정혜란님의 소대 여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수대 한두 명도 소리 넣게 들어오더니 언니 저 무서워서 도저히 촬영 못 하겠어요. 아니 역시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러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여기 다시 한번 물었더니 성대가 이러기를 아니 A 성대가 자꾸 이상한 수술하고 소름 끼치는 경우에는 처음 많은 표도 다된 해석표도 지금 다행히 나중 후배의 말인즉 정혜란님 자신에게도 선배이며 동시에 나이도 더 많았던 A라고 하는 남자 배우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어느 날 한참 촬영 준비하는 현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촬영 감독님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쪽으로 갔더니 뜸도없이 아, 김 감독 인사해. 이쪽은 내가 요즘 만나는 이영석이라고 해. 이러나 소개를 해주는데 촬영 감독님은 그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소개하는 배우 A 옆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독이 멍하니 허근과 자신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벙쪄 있으니까 웃으며 이야기하기에 아니 유사라 뭘 그렇게 그러지게 쳐다봐. 내 애저가 그렇게 장성미가? 그렇소. 이러며 너스레까지 들더랍니다. 그 배우가 나이와 경력이 좀 있고 평소 농담이나 가벼워 보이는 연애를 전혀 하지 않다니 진중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여겼기에 그 충격이 아주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겨우 그냥 아 그러네요 라고 얼버무리면 넘어가고 촬영장이 피해가 될까봐 되도록 알리지 않았는데 다른 종영 배우들이 그 선배 행동을 똑똑히 봤으니 소문이 파다하게 터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이에 정혜란 배우님은 자신이 기가 세고 매우 당찼기 때문에 아니 이 선배가 도대체 무슨 술집을 부려서 촬영장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는 거야 해서 댄든 따지고자 한참 아침 촬영 중이던 그 선배에게 찾아갔더니 그 선배가 촬영장 한켠에 마련된 천막 안쪽에 의전에 앉아가지고는 맞은편에 있는 빈 의자가 있는 허공에다 대고 터이지 없는 누군가 싱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답니다. 평소에 대가 세고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현장의 모든 남자들과 스태프들도 자신을 끌어끌고 했는데 그랬던 정혜란 배우님 자신이 차마 아니 오라버니 지금 빈 의자에 대고 혼자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그 감정이 너무 괴이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 현장 추임자들과 선대배우들이 따로 극딜리에 몰려서 진짜 저 배우가 가짜 연기를 하는지 아니면 진짜 뭘 꼴리거나 미친 건지 알아보고자 떼들 내었어요. 그 선대가 황사는 야간 촬영 때 와서 나 저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까 내일 예정 오면 들여보내줘. 이렇게 말하고는 안에 들어가서 잠이 들면 스텝이나 배우들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고소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문을 열어드리니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이용해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그날 밤 촬영을 하는데 역시나 자신의 촬영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장에 나와서는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 예자가 오면 들여보내거나 나 좀 깨워줘 하고는 그 쉬는 공간에 들어가더니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에 다른 배우와 스태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문 앞을 가로막고 안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도록 몸 밖에서 괄세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원래 평소 같으면 밤 12시가 조금 지나면 그 A 배우가 잠에서 깨서 나오곤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가 그때 갑자기 촬영장에 이상하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스태프과 배우들이 비가 오려나 싶어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안에서 못 나오게 밖에서 막아두니 갈쇠문 안에서 막 문을 세게 치는 소리가 들려서 촬영장이 순간 얼음을 들이부은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대요. 그러다 스태프 하나가 겨우 용기를 내서 저 눈앞에 다가갔네. 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안에서 A 선배가 화난 목소리로 아니 진짜 이 사람 치마다 내가 자는게 갑자기 예자가 날 헤어사려다니 자네들이 날 헤어지도 않아서 예자를 헤어보내주지도 않아서 예자가 겨우 들어와서 이렇게 날 헤어사려래. 아니 왜 헤어보내주지 않았는가? 이 눈이 열리자 이건도 너무 빨리 좀 열어라. 이러며 진짜 목에 홀린 듯이 문을 쾅쾅 치고 막 흔들어대서 눈앞에 다가갔던 그 스태프가 그대로 뒤로 반아닥 넘어져서 몸을 덜덜 떨고 있고 현장에 있던 여배우들과 관계자들도 불보지주며 도망치고 난리가 났었대요. 심지어 남자 배우들과 관계자들도 모두 한 달 쪽도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정혜란 씨 자신도 너무 무서워서 거치할 방도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벌벌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건 후일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같이 겪었던 배우나 스태프가 인터뷰 당시 90년대 후반에도 거의 대부분 3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니까 모두 은퇴하거나 사망해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미 오래전에 영화계에서는 묻혀진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정연한 씨가 1960년대 후반 월안이 공동매자 처녀귀신이라는 공포영화를 찍었는데 아마 그 촬영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네요. 저희 내가댁 친척 중 한 명은 오랜 기간 소방관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원래 소방관이 되기 이전에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만났었는데 소방관이 되고 난 뒤로는 잘 못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추석쯤이었나? 아마 날이 가한 날씨로 박집을 쓸 철이었으니까 추석이 맞을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이던 날 그 형도 큰애 삼촌 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형이 해준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기억에 선명돼 남아있습니다. 신척점의 근무지는 구체적인 언급은 불가능하지만 정말 어딘가에 있는 소방서였고, 따라서 도심에 있는 소방서와 달리 바닷가 근처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때문에 출동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저희 가족은 집이 처마이다 보니까 명절에 멀리 토원까지 가면 저는 밤에 잠깐 나와서 방파제 가서 낚싯대도 던져보고 그렇게 놀다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밤에 방파제 가서 낚시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 형이 꺼낸 이야기예요. 이 시간에 낚시? 너 낚시 어디로 가려고? 그냥 매번 가던 데 가려고. 저기 구만역에 있는 방파제가 다시 그래? 야, 방파제 쪽은 그냥 안 가나 되네? 저기 해변가에서는 밤도 늦었는데 이 해변가 쪽은 산책지밖에 안 와. 적어도 방파제 위에 올라가거나 개소리 정도 가줘야 이게 고깃집 하는 것들 나은가. 호비야, 밤에 방파제 위에 올라가는 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예전에 방파제 사람 구조하러 갔다가 처음 속이 보냈어. 이러면서 형이 해줬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방파제는 테트라토드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 올려서 파도로부터 항구 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낚시하라고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구조물의 사이즈들이 결코 작지가 않은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이 일어미는 바닥까지는 뻥 뚫린 곳들의 경우 10m 이상의 담떨어지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죽거나 흙에 다치고도 살려다니는 소리를 밖에 있는 사람이 전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게다가 방파제에는 사기류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떨어지면서 피부도 죄다 찢어질 테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비슷한 관련 대담에서 다 들어보셨을 테죠. 그런데 어느 날 형네 소방서로 보증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느 낚시꾼이 방파제 위로 옮겨다니면서 낚시를 하던 중에 방파제 아래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놀란 낚시꾼은 아래에 보이는 그 사람의 아들을 쭉 둘러봤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내 말 들려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떨어질 때 충격 때문에 의식을 잃은 건지 아니면 죽은 짠짱 된 건지 분간을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곧장 119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현장에 저희 친척촌과 조문요분들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첨원관이 출동해서 그 주변이 시끌시끌하니까 주변에 낚시하던 사람들이라 그 주변 어촌 사람들이 좀 몰려왔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조할 때 형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이유가 방파제에서 떨어진 그 남자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그나마도 얼굴에는 아직 부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떨어진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지 않아 보였답니다. 그치만 이미 그 구조대원들의 느낌이 쎄한 걸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 수미터 아래 단파제로 내려가서 대원들이 그 남성을 끌어올리자 그 남자 가슴 아래로는 뼈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물속에 있던 가슴 아래의 살과 내장들은 이미 물고기들이 다 파먹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만약 그 낙수거기 발견됐거나 욕심낸다고 발길한다면 어떡하지 제주로 갔었으면 훨씬 늦게 발견돼서 이미 방제들이 30까지 더 먹어버렸을걸? 그렇게 과까지 위험하다고 해도 매년 사고수도 호소하게 당한다? 너도 진짜 조심해. 법준이라고 하는 소리 맞아. 물론 저도 밤파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야기해주니까 해변에서조차 낚시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게다가 명절이라고 놀러왔지만 계속 소파에만 들어누워있던 형의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형통련장에서 본 어떤 충격적인 장면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형이 방파제 이야기는 요파신에서 해준 이야기였을 뿐이라면서 보는 정령 내에 손에 꼽는 몇 가지 끔찍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이야기만으로도 트라우마를 전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입을 꼭 닫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들이길래 그렇게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닫았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실제 이야기고요. 2000년도 후반입니다. 저는 그 당시 기준으로 11년간 부동산 정례를 꾸준하게 해왔고요. 그동안 직접 낙찰받은 정례건이 한 140여 건? 그 정도 되는 만큼 나름대로는 정례 쪽에서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례 시장이라는 걸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례는 말 그대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을 낙찰받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정례를 낙찰받고 되팔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이게 막 눈물이 날 만큼 힘든 건들도 있고요. 이 사람을 내보내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의외로 되게 쉽게 풀리는 그런 건들도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례를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내가 내 돈 내고 이 집을 낙찰을 받아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이거 생각보다 비참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이나 이제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이게 딱한 사람 가진 그런 세입자들도 많았고 또는 신문에서나 볼 법한 되게 충격적인 사람들이 있는 그런 물건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매 물건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한 아가씨가 자살한 집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일인데요. 그 집을 방문해서 아무리 제가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에는 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집이 정례에 붙여진 사실을 알고서 아무도 없는 척 모르쇠로 버티는 일도 되게 부지기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무리 지켜봐도 그 집은 안에 불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늦은 밤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다음 날에 제가 이제 저 열쇠를 잊어버려서 그런데 문 좀 따주세요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열쇠 수리본 둘러가지고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불과 몇 발자국을 뗀 후에 그 집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딱 이제 발을 몇 발자국 내딛고 이 집안에 보이는 풍경들을 딱 봤을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진들이 다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아니구나. 여기 사람이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걸 김지함과 동시에 그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딱 직감적으로 뭔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진짜 살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집에 뭐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큰 방 있죠? 큰 방? 안방 문을 딱 열어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누워있어요. 근데 미동이 없더라고요. 죽은 여자의 시신이었죠.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 꺼내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바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낙찰받은 집이고 거기서 죽어서 나온 시신이다 보니까 그 여자의 짐이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고 여자가 그 집에서 죽었다 보니까 뭐 유족들이랑 뭐 이런 정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경찰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본 결과 그 여자가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내막을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아이러니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진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좀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경매 낙찰 났잖아요. 보통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집주위에 있는 그런 집을 낙찰을 받았을 때 사실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과정을 명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명도 과정에서 그냥 원활하게 버티지 말고 잘 나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냥 관례처럼 이사비 정도를 줘요. 그래서 뭐 적게는 한 50만 원 내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도 지급을 해요. 이사비를 잘 나가달라고. 근데 그 유족들이요. 뭐를 요구를 했냐면 이 홀령이 집을 나가려면은 굿을 해주란대요. 그러면서 굿에 들어가는 비용 500만 원을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집 내 이름도 아니고 이사 비용의 몇 배에 이르는 큰 비용이잖아요. 500만 원이면. 거의 그 정도 리모델링 수리비 정도의 비용을 요구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좋게 좋게 가자 하고 정말로 무속인을 불렀어요. 정말로. 진짜 동네 시끄럽게 막 거기서 굿판을 엄청 크게 벌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굿판을 보면서 쉽게 했던 점은 막 이렇게 구슬하다 말고 그 굿을 주도하고 있던 무당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젊은 여자로 목소리가 변조돼가지고 아저씨 고마워요. 내가 이 신세에 꼭 갚을게요. 무당이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슬하다 말고. 아무튼 그렇게 굿까지 치르고 난 뒤에 어쨌든 낙찰받은 집을 청소를 제대로 좀 해놓고 나서 사익을 보기 위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처분을 해야만 했는데 안 팔려요. 집이 안 팔려요. 이미 동네방네 막 시끄럽게 그 집 굿을 해놓다 보니까 그 집이 사람 죽은 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집은 낙찰을 받았지 비어있지.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한동안 실거주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부동산 낙찰받고 팔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집이라는 거 알고 그 시신을 내가 발견한 집에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안 찝찝하겠어요?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찜찜한 느낌을 떨쳐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그 집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약간 겁먹게 되는 거 있죠. 물론 실제로 제가 맨정신에 귀신을 본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죠. 그런 압박감이 하루하루 커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그 죽은 아가씨가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꿈에 나타나가지고 트라우마처럼 깜짝깜짝 놀래고 하다가 어느 날은 그 여자가 제 앞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제가 아저씨한테 신체진과는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꿈에서. 여튼 그렇게 꿈까지 꿀 정도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 집도 잘 팔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동안도 매수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계속 시달리면서 살다가 결국에 그 심리적 압박감에 못 이겨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제 찜질방에서 살았어요. 진짜로. 찜질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좀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됐거든요. 제가 낙찰받았던 그 집 있잖아요. 그 동네가 뭐 재개발이라고는 계획된 것도 없고 소식도 하나도 없던 동네였는데 갑자기 재개발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제가 그
2000 몇 년도 당시에 4,800만 원 주고 낙찰받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매수자가 나타난 건데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어서 지금도 저는 가끔은 그 죽은 여자가 그 가족들이 되게 부당하게 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술해준 거에 대해서 나한테 보답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저건 옛날 안 좋았어요. 그때는 10대 최면을 대시를 좀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도 일어날 일도 사실 하마인데. 포비에TV 구독자 풀과이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이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장례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제가 이쪽에서 일을 좀 오래 했어요. 제가 점집 같은 데 가면 무당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았어요. 신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몸이 좀 안 좋기도 했었고 또 귀신을 좀 많이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한 무당분의 조언을 받고 지금 이 장례업 쪽에서 일을 하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귀신을 본다고 해서 막 무서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20대 당시에 진짜 좀 소름이 돋았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약 20년 전의 일이고요. 제가 21살 때 군대를 입대를 해서 군대에서 겪었던 일인데 혹시 잠정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현역으로 잠정으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경찰서로 타종 근무를 가게 됐어요. 지금은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 2분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이랑 의정이 같이 가는 구조였었어요.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은 좀 많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밤에는 뭐 그렇게 사건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무는 주간 근무가 있고 야간 근무가 있는데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초보 순정분들도 있잖아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하면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한 11시에서 12시쯤 되면 이제 둘이 순찰차 탄 다음에 어디 폐가나 흉가 아니면 뭐 공동매제나 불이 났던 건물 이런 데로 차를 숨겨서 잠을 자요. 보통은 가는 데만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장이나 경사처럼 좀 계급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보통 일찍 끝내요. 야간 근무를 할 때는 한 9시에서 10시 되면 일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차를 폐가나 폐상가 이런 데다가 숨긴 다음에 나가세요. 저는 이제 차에 있으면서 무전도 받고 해야 되니까 저를 남겨놓고 보통의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도박을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여자를 만나러 가십니다. 저는 그분들 말을 안 들으면 영창을 가는 약간 뭐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그렇긴 했어요. 왜냐하면 불이 났던 상가 같은 곳은 그냥 낮에 봐도 시꺼먼데 밤에 가면 오싹하잖아요. 잠도 자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볍게 막대기로 자주 보던 귀신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불이 났던 상가였어요. 상가였는데 근무를 하다 보면 한 11시에서 12시? 그때쯤 되면 이제 무전이 한 번 와요.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확인차 말이죠. 잠시 숙마라고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무전이 오면 숙마지도 소리 없으실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숙마 2번 근무자 누구누구에 한 명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야간 근무 때는 야간에 한 번, 들어갈 때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해도 되거든요. 아무튼 당시 저는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상태요. 시동만 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가시고 나면 저는 보조석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요. 그냥 한 밤 11시에서 12시 그때쯤 되면 보여요. 귀신이 거울에서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는지 보이거든요. 뒷좌석에. 근데 거울로 보면 보이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보여요. 그게
그리고 룩미러로 봤을 땐 긴 머리에 얼굴이 아예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왜 여자 귀신이 여기 차에 올라타 있는가, 이제 궁금했던 건데,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경찰 쪽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조회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조회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당시 그 불이 났던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짜리 상가였는데, 보니까 젊은 여자분 한 분이 불을 타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귀신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 경찰관분에게 주소를 물어보고 사건천을 찾아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뭐 그런 걸 항상 보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이거 거짓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뭐 이득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겪었던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가는 데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보통 공동묘지 가운데 있거나, 그 공동묘지에 세우시는 경찰분은 도박하시는 분이었고요. 분란집이나 폐가 같은 데 숨기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자꾸 차를 숨긴다고 하는지. 왜 그러냐면, 당시 경찰차가 서 있는 지 보이면 주민들이 신고를 했거든요. 약간 근무태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다가 차를 숨긴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름쯤부터는 해가들을 많이 알게 됐고, 어떤 귀신이 어떤 사연을 가진 줄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습니다. 12월 24일이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데가 전라남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눈이 진짜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눈이 와도 진짜 엄청 살벌하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앞도 안 보이고 저는 운전도 할 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경장분이셨는데 같이 근무서던 분이, 그분이 도박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나 아니면 이제 태가 이런 데에 차를 세워놓는 분이셨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좀 처음 가보는 마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군인의 신분이니까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처음 와보는 마을인데 좀 들어가다 보니까 집이 듬성듬성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또 이 근처에 세울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들었는데, 딱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새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이제 주변에 보면 밭도 있고, 뭐 보통 그런 데 보면 아무래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약간 다들 옛날 시골집 같은 게 많았는데, 그 건물은 누가 봐도 새 건물이었어요. 딱 봐도 새 건물. 그런데 그 건물 앞에다가, 눈앞에다가 당당하게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통은 테마 가더라도 차가 안 보이게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대기할까? 그랬더니 오늘은 일단 여기 있고 뭔 일 있으면 전화하는데 가급적이면 차에서 모자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눈 너무 많이 오고 춥고 그러면 무전기 빼서 잠깐 저기 들어가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자기 볼일 보러 가셨습니다. 근데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시쯤 되면 그 경찰서에서 무전이 와요. 근무 잘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하지만 그날은 한 10시 10분쯤 그때쯤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전을 받았죠. 순마 이번 근무자 누구누구 또 한 명 문제 없습니다 하고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신고역조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동을 끄고 눈도 비처럼 내리는 데다가 춥기도 하고, 그때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어둡고 막 대자연이 그러다 보니까 좀 으스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트를 제껴놓고 누우려고 했더니 눈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살벌하게 나는 데다가 차까지 막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아, 그냥 저기 들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차에서 내린 뒤에 그 집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뭔가 고약한 냄새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좀 독특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혹시 아무도 안 계실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도 폐가인가 보구나. 근데 폐가인데 왜 이렇게 새 건물이지? 왜 아무도 안 살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당시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보는데 그게 너무 깜깜하니까 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문도 열었다가 저절로 닫히는 구조라서 열고 들어가서 문이 쿵 하고 닫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더듬더듬 거리니까 소파가 하나 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다 보니까 서서히 암시야가 돌아오면서 주변이 보입니다. 그러더니 방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 방 중 하나는 방 안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침대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독특한 냄새가 났어요. 고약한 냄새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제가 그 침대에서 자면 뭔가 깊게 잠이 들어서 무전 같은 거 확인을 못할까봐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에이, 여기서 좀 자자 하고 무전기를 머리에 두고 핸드폰을 좀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게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아닌 어떤 청소년쯤으로 보이는 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 아이의 성장 과정이 보이는 꿈이었는데 꿈이지만 썩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아이의 뭔가 인생이 담긴 추억 같은 걸 지켜보는 느낌? 그렇게 큰 아이가 이제 완전히 다 크고 나서는 한 100m 정도 거리 밖에서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저를 노려보기 시작해요. 그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숨 막힐 때 가위가 눌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워낙 다리를 자주 늘리다 보니까 힘을 한순간에 툭 줘서 풀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가위가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던 그 소년이 제 쪽으로 쪼벅쪼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랑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서부터 그 소년이 막 뛰어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소년의 손이 보이는데 보니까 흉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까이에 와서 흉기를 치켜드는 순간 갑자기 이제 몸 밖에서 콱콱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일어나 보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보니까 온몸이 다 땀으로 젖어 있어가지고 오한이 돌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심결에 시계를 봤어요. 보니까 물론 20분도 안 잔 거예요. 제가 한 10시 40분쯤인가 극분이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본능적으로 제가 시계를 봤던 이유는 혹시 너무 많이 잤을까봐 였었는데 다행히 얼마 안 지났으니까 빨리 가서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눈 밖에는 노인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나니까 막 화들짝 놀라시는데 저도 같이 놀랬죠. 한 대략 7명에서 8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자 그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놓길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 지금 경찰분이 화장실 가신 데서 잠깐 들어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은 차마 여기 사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왜 문을 두드렸는지도 좀 아이러니한 건데 아무튼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때가 성탄절이니까
마을에다가 음식 같은 걸 나눈다고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먹을 거를 주시길래 일단 받았죠. 그리고 나자 본인들 갈 길 떠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혼자 남게 된 저는 도로 깜깜해지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은, 아, 이 집은 진짜 내 지금까지와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르다. 차원이 다르고 되게 소름 돋는다는 그런 느낌을 느꼈죠. 하려고 차에서 조금 쪽잠 자듯 대기도 하고 있다가 한 4-5시쯤 돼가지고 그 경찰 감독이 도각이 끝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일 없었냐고 묻길래 잠깐 저기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어? 너 저기 들어갔었구나? 그래서 그냥 그랬다고 대답을 하고 마지막 무전을 받은 뒤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방금 그 집이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촉이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천을 좀 찾아봤죠. 그런데 글쎄, 역시나 그 집이 사건이 났던 집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집에 살던 가족이 4명인가 5명인가 됐었는데 온 가족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탄에 맞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났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촌에 보인 집안의 풍경은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 꿈속에 나타난 소년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을 보면 그 관련자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빅파가 들어오기 직전이라서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향상한 사진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전사자 이름이랑 나이 같은 걸 확인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해도 뭐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저도 소름이 돋는데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진천수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 사건철에 있던 사람 이름이 진철수인 거래요. 그 죽은 소년의 이름이요. 근데 더 신기했던 거는 신면어리지 저랑 똑같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소년이 죽은 자리가 바로 소파 자리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지지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둠의 승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